안녕하세요. 자, 조직사회학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로서의 조직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 오늘은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체로서의 조직은 기계로서의 조직하고는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상반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렸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계적 조직이라고 하는 초기 고전 조직 모델에서는 이 조직 성원과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의 기계 장치처럼 움직이는 조직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조직 모델이 뭔가 현실하고 이제 안 맞는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조직을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조직의 환경에 조직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개방적인 관점으로 이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조직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조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보다 더 인간적인 측면을 갖게 되느냐, 그 다음에 폐쇄적인 모델에서 어떻게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직 이론과 조직 모형이 변화해 가느냐,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기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요 기계 장치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 성원에 대해서 사회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첫 번째로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폐쇄 모형에서 조직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유기체로서의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조직 이론과 조직 모형이 변화해 가는 거를 죄송합니다. 자연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제로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사회적인 성격, 그 다음에 환경을 고려한 개방성의 방향으로 조직이 변화해 간다는 얘기를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자연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이해할 때 앞에서는 이제 기계로 본 거잖아요. 유기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생물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자, 기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기계 장치처럼 조직이 돌아가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조직 성원이 효율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행동을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 자연의 조정과 관련된 거에서는 조직을 유기체로 보고, 이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유기체라고 하는 거에 상호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은 기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특정한 것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놓으면 사람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 외부에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연의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조직 이론에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두 가지 중에 인간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조직 성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죠. 이 사회적 관점은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기계인형, 기계장치로서의 조직에서는 인간을 뭘로 본 거죠? 인간은 기계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로서의 속성이 조직 내에서도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도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을 제일 먼저 하게 된 계기는 이 호돈 실험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호돈 실험을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호돈 실험이 1920년에서 30년대 사이에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호돈 공장이라고 하는 전기 회사죠. 전기 회사에서 엘튼 메이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실험을 주도를 해요. 근데 원래는 이 엘튼 메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던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이제 자체 실험을 하다가 이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해석이 안 돼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나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였던 엘튼 메이오에게 의뢰를 합니다. 네가 좀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요. 그게 이제 이 자연의 조정이라고 하는 명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조직은 인간적이다, 사회적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호돈 공장에서 자체 실험을 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명도 실험이에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에요. 자,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을 주면 이 자극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될까라고 하는 단순한 명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조명이라고 하는 기계적 요소를 조작을 하면 노동자들이 기계적으로 여기에 반응을 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자,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특정한 처치, 변화를 주는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제 집단은 처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지 않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변화를 준 집단에서의 결과값하고 변화를 주지 않은 집단에서의 결과값의 차이가 있어야지 처치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실험 집단하고 그 집단을 집단 1, 집단 2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 집단 1에다가는 뭐였냐면 조도 변화, 조명을 밝게 해준 겁니다. 자, 여기는 통제 집단이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 실험 집단의 조명도를 밝게 하니까 이 집단은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 명제가 맞는 거죠. 자극, 조명을 조작해서 밝게 해주면 노동자들이 기계적으로 반응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작업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런데
실험 집단에 대해서 원했던 효과가 나타났는데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실험 환경을, 자,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에서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너네 원래대로 가. 그래서 원래 환경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실험 집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험 대상 노동자들이 원상복귀 했는데도 여전히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조도를 올린 효과가 없어졌는데도 생산성은 올라간다. 그러면 조도하고 생산성하고의 연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 집단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저 실험 집단만 생산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 통제 집단은 조도를 그대로 했는데도 생산성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인 거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실험 집단은 생산성이 올라갔다. 이건 원래 가설, 원래 생각했던 바. 근데 실험 환경, 이 실험 집단을 원래의 작업장으로 돌려보냈는데 실험 집단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계속 올라갔다. 올라간 상태가 유지됐다. 그리고 통제 집단도 생산성이 같이 올라갔다. 여긴 조도가 그대로였는데. 자, 그러면 물리적인 노동 조건의 변화가 기계적으로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무어가 작용을 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여기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리적 노동 조건이 아닌 무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요거를 해석해 달라라고 하버드 대학의 엘튼 메이요에게 이 회사가 연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연구 의뢰를 받고 이 엘튼 메이요가 이제 이 연구를 다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실험을 계속합니다. 1927년부터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하고 두 집단으로 나눠서 조명뿐만이 아니라 작업 환경을 다양하게 바꾸고 작업일,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실험 집단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실험 집단을 실험 끝나고 원상복귀 시켰는데도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엘튼 메이요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감독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감독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장이 이렇게 뭐 있잖아요. 공장에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이 중에서 5명, 뭐 여기에서 5명,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명, 마찬가지로 여기서 5명, 여기서 5명, 여기서 5명, 이렇게 해가지고 15명, 15명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실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기네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선정됐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자부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적 자부심이 이 실험 대상 사이에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여성 노동자들 간에 선발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가 밀접해지고 결국은 작업 집단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이런 식의 논리적 구조를 이 메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변화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물리적 환경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28년에서 29년에 2만 명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직 내에서 노동자들의 감정과 정서, 즉 사회적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31년, 32년 관찰하고 면접을 통해서 또다시 연구를 해요. 자, 그래서 낸 결론이 뭐냐면 이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노동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작업 속도와 산출량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자기들이 만든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관계와는 무관하게 비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 기계나 어떤 기계적 환경의 조제약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저항을 한다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어떤 걸 하냐면 경쟁 제한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관리자죠. 이거를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식 조직이 있고, 요게 이제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게 기계장치로서의 조직에서 얘기하는 경영진, 관리진의 공식적인 관리 감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비공식 조직이 형성이 되고, 이 비공식 조직이 자체의 집단적 규범을 만들고, 이 규범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작업장의 규율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장치로 보고 표준화시키고 공식화시키고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게 조직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간 집단이 모인 조직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결론은 뭐겠죠? 그러면 비공식 조직, 비공식 관계, 이 이면에 있는 사회적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이런 이론을 경영학에서 우리가 조직학에서 인간관계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잠깐 넘어가네요. 네. 네. 조직에 대해서 조직 성원은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엔드가 붙는 거죠. 사회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작업장 조건과 노동자의 피로도를 통해서 생산성에 영향을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각된 게 뭐냐면 작업하는 조직 성원의 태도나 관심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작업자들의 태도나 관심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게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친교 활동이나 상호 활동,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느냐. 그리고 보장되지 않으면 비공식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직은 인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의욕과 동기라고 하는 거를 촉진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호돈 연구에서 결론을 낸 거죠. 자, 그러면 호돈 효과는 결국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요새는 관종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 관심 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다. 근데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정서적으로 고양되고 동기부여가 된다.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호돈 이펙트, 호돈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는 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담임이 이제 학년이 바뀌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그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왜? 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 이게 호돈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적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내려졌고, 호돈 연구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으로 인간관계론, 휴먼 릴레이션 시오리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이 이론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에 기초한 연구, 즉 기계적 조직이라고 하는 가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것.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상호작용, 비공식 관계.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경제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기계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느냐? 사회적 요인,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비공식 조직, 비공식 집단, 비공식 관계라고 하는 형태로 아무리 기계적 조직을 강조해도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험 분석적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게 돼요. 이 이론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관계론 이후에 관련 이론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결국은 뭐죠?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느냐. 정서, 분위기. 자, 그래서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리학적인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 성장과 조직의 목표 달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왜? 인간은 유기체로서 성장 과정에서 상이한 욕구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태어났을 때는 유아기죠. 생리적 욕구,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뭐가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보호. 자, 그 다음에 사춘기. 사회적인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사춘기 넘어서 청소년기. 플러스 자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결국 뭐죠?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자기 실현 욕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욕구 단계에 맞춰서 자, 요 단계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노동자들에게는 자기 실현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업장에서, 조직에서. 이게 이제 매슬로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성인 단계에서는 자기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실현이 가능한 환경을 조직이 만들어 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이게 채워져야지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야만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도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최신형 컴퓨터, 최신 기계나 컴퓨터를 주고 일을 하라고 해도 상사가 또는 동료가 옆에서 딴소리나 하고 못 살게 굴면 의미가 없다. 좋은 작업장 관계, 좋은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이 개인의 성취 욕구, 자기 실현 욕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바로 생산성 효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심리학에서는 그러면 동기부여적인 직무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탈관료적인, 그러니까 규정과 규칙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성취 욕구와 연결시켜라. 자, 이건 뭐죠? 일을 재밌게 만들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직무의 확장. 하나의 일만 기계처럼 시키는 게 아니라 직무를 좀 더 폭넓은 내용으로 바꿔라라는 겁니다. 자, 바퀴에 고무를 끼우는 거를 바퀴를 다는 것까지, 이게 이제 직무 확장이 되는 거죠. 직무 확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직무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직무. 자, 문짝을 다는 사람에게 자동차에서 유리창도 달게 해라. 다양한 직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도색도 하고 용접도 하고 조립도 하고 뭐 한 달 이렇게 하든 두 달 하든 다양한 직무를 순환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기술 체계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와 조직의 사회적인 속성을 결합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술에 결합되는 인간 조직의 특성이 있다. 즉 A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A 다시라고 하는 형태의 조직적 형태가 있는 것이고 B라고 하는 거는 A 다시가 아니라 B 다시라고 하는 조직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기술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기술 체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관리론에서 뭔 얘기를 하면 조직에 대한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몰입을 높여야지 생산성이 올라간다. 자,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죠?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적 접근은 그래서 뭐죠?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측면이죠. 하나는 뭐였죠? 사회적 인간.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 이게 합리성,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연적 인간과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폐쇄, 이제 이게 기계적 모델이죠. 기계적 모델에서 자기 집단 내부의 폐쇄적인 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개방적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자연 조정의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번째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과정,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조정은 결국 뭐였죠? 욕구라고 하는 문제, 내부적으로. 이 외부에 대해서는 적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기체의 특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합리적 인간과는 유지를 해요. 합리적 인간이지만 이게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유기체로 보고, 조직 내부의 성원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자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이게 결국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지능주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구조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조가 유기체로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뭘 하죠? 분화라고 하는 거를 하고, 분화가 진행이 되면 각각의 분화된 그 기능들, 구조를 묶어주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통합을 통해서 조직이 항상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직은 변화해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방체계 이론은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는 거를 조직에 이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구조기능주의 이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기능주의 얘기를 할 때 동일한 어떤 구조가, 이거를 열면 요 안에 요만한 게 들어있고 똑같은 게 계속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계의 기능 분화라고 하는 거는 하위 체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 하위 체계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결합과 조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한다. 즉 유기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분화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위 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계가 정교화되는 거죠. 그리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는 통합 체계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조직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관료제적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개방체제 이론에서는 이 관료제적 방식이라고 하는 게 왜 분화하느냐? 여기에 환경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이 체계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 인간이 모여서 만든 합리적 조직이 체계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자, 그러면 관리 체계가 있고, 이 관리 체계가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나면 환경이 변화했다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전략적 체계, 인간 문화 체계, 기술 체계, 구조 체계를 통해서 여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적응의 결과는 변화, 조직의 변화를 가져온다. 근데 이 조직의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체계의 분화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컨틴전시 디오리. 근데 요거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특정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조직 환경에 따라서. 아까 개방체제 이론은 진화적 관점이에요. 환경이 있고 조직이 있으면 이 환경에 대응해서 조직이 변화하고, 그럼 또 다른 환경이 생기면 조직은 또 변화하고, 하나의 조직이 진화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상황이론은 그게 아니고 동일한 상황에서 A라고 하는 환경에 있으면 동일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A-라고 하는 조직 행동이 필요하고 또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고, B라고 하는 조직 환경에서는 B-라고 하는 조직 행동과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즉 일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예요. 자, 정답이 없다 라는 겁니다. 기계장치로서의 조직이나 개방체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답 원 베스트 웨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다고 보고 그 정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중요시 하는데, 이 상황이론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적 섬유 회사일 경우에는 섬유 회사일 경우에는 섬유라고 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섬유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서 기계적인 조직 형태가 맞는 거고, 기계적 구조, 기계적 행동이 맞는 거고, 전자회사라고 하는 상품의 특성과 섬유산업 환경에서는 유기적인 조직 형태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상황이론. 자, 그래서 상황이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케일 앤 스코프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포드와 GM의 얘기를 들어요. 포드는 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위계적이고 기계적인 조직 구조를 계속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당시에는 차가 없던 시절에 누구나 차를 갖고 싶어 한다. 이게 어떤 종류의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유가 중요했던 건데, GM이 등장을 했던 시기에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차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변한 거죠? 시장이 변한 거죠. 즉 조직 환경이 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 환경이 변했는데 포드는 여전히 위계적인 기계적 형태의 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단일 모델 차 한 가지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GM은 사업부제라고 하는 걸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사업부제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본부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는 소형차를 만들고, 여기서는 중형차를 만들고, 여기서는 대형차를 만들고, 여기서는 스포츠카를 만들고, 시장의 다변화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업부제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형태로 조직을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포드가 자동차 회사 1위였는데 GM이 포드를 꺾고 자동차 1위가 된 거죠. 자, 상황이론은 특정한 조직 환경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즉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조직이 생존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상황 이론이 더 발전하면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매트릭스 조직은 굉장히 유연한 조직입니다. 이거는 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 가능한 조직 모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드호크러시라고 그래가지고 특별 조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조직 구조를 갖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구분만 해놨어요. 자, 여기는 제조, 디자인, 재무, 기술. 자, 그러면 조직 구조가 아니라 분야를 구분을 하고 프로젝트 A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A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 팀은 여기에서 그때그때 이 제품의 성격에 맞게 자원이 할당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3, 1, 2분의 1, 4 이런 식으로. 자, 프로젝트 B는 B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매뉴팩처링은 여기는 디자인이 중요해. 그러면 요건 2가 되는 거고 디자인이 3이 되는 거죠. 재무는 디자인 중요하기 때문에 1, R&D는 디자인과 관련돼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걸 충족해야 되니까 3. 이런 식으로 자원의 배분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조직 구조의 특성도 달라지고. 프로젝트 C는 C라는 제품을 만들면 이게 또 달라지겠죠. 5, 예를 들어서 2분의 1, 여기서 2, 3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프로젝트 팀이 다른 조직 구조가 하나의 조직에서, 즉 하나의 조직, 다양한 조직 구조, 다양한 변화하는 조직 구조. 요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만 별도로 운영하는 거 있지만 전체 조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다만 자연의 조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자연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래서 뭐냐면 조직의 발전, 조직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조직의 환경 적합성과 적응성, 그 다음에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조직의 변화가 도모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조직이 진단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 구조가 고려되고 이게 실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 진단에서는 환경 특성,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특성,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욕구,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욕구, 그 다음에 집단으로서의 조직의 필요성, 이거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 이 오거니제이셔널 디벨롭먼트에서 이 조직 진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왜 진단이 필요하느냐?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조직을 진단하고 전략을 짜고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 다시 이게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직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유기체적 관점에서 조직 성원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등장을 했죠. 사회적 인간. 그 다음에는 뭐였죠? 조직 환경의 적응.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체적인 관점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뭐냐면 단순히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를 이루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조직 이론이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진화라고 하는 게 개별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은 군을 이룬다, 군집을 이룬다라는 거야. 같이 진화한다, 같이 변화한다, 같이 환경에 적응한다. 그리고 같이 변화하는 군집으로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되고 진화를 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직 생태계는 유지가 되고 이 중에서 적응을 잘한 조직은 생존을 하게 되고 적응을 잘 못한 조직은 생존을 못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 생태계는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양한 식물 분포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것들이 더 진화하고 더 발전하고 어떤 거는 쇠퇴하고 쇠락하는 거죠. 이 개념을 조직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써요. 조직 생태계에서. 콤플렉스 에코시스템인 거죠. 이 복잡 생태계 내에서는 경쟁이 일어나고 협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쟁과 협조라고 하는 게 개별 개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을 잘한, 혁신을 잘한 거는 상대적인 우위를 갖게 돼서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거는 몰락하게 되는 거죠. 존속과 몰락이 이 복잡 생태계 내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개별 기업 단위에서의 환경의 적응이 아니라 군이라고 하는 집단적 적응이라고 하는 게 조직에 있어서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애플이나 구글이나 어떻게 기업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 요 얘기를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잡 생태계라고 하는 조직의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자연으로 봤을 때 조직, 집단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게 같이 진화해가고 변화해간다. 이 내부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